여기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박웅현 작가의 여덟 단어인데요. 아마 그 책은 도끼다로부터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광고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광고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이 강의실에 딱 들어서서 이제 학생들은 모두, 이제 교수님 들어오셨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리에 가서 앉는 학생이었던 거죠. 그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하셨는데 그 광고에서부터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많이 기억이 났었는데 어, 책은 웃기다 책도 너무 좋았고 여덟 단어 이 책도 한 2014년 꽤 되었는데 그 한 10년 전쯤에 읽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지만 지금 읽어도 또 지금 시대와도 너무 어울리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박우영 작가는 이제 보통 책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좀 더 올바른 시각으로 세상을, 또 삶을 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떤 뭐 다른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혹은 또 어떤 우리가 유명한 분을 멘토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해볼까 해서 이 여덟 단어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덟 단어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여덟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 여덟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거대한 담론을 나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일상 속의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단어 하나를 다르게 한번 규정해 봄으로써도 삶의 본질이라거나 어떤 태도가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좀 복잡한 세상을 조금은 더 우리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나침반을 삼을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그 공부해 가면서 아마, 작가님들도 이 단어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삶의 본질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자존이더라고요.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부분은, 어,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어떤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좀 많은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존이 있는 사람이라면 풀빵을 구워서 팔아도 행복하고 자존이 없는 사람은 내가 100억, 200억이 있어도 뭔가 허전함이라거나 어떤 괴로움으로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세상의 중심, 내가 어떤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다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없어도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또 알겠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고민을 좀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음, 여기 아모르 파티라는 말이 있죠. 아모르 파티는 그러니까 자기 생에 대한 사랑이죠. 내가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어,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인데 결국은 내가 아모르 파티와 메멘토 모리를 합치면 결국은 삶과 죽음을 동시에 기억하는 것인데 결국 삶과 죽음을 동시에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지금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을 겪어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자존이 흔들리는 이유는 보통 이 작가는 우리가 받은 교육 때문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항상 뭐, 우리 흔히 아는 엄치나 엄친딸, 어떤 또 다양한 문턱들, 어떤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뭐 어떤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이런 그 사람들과 나는 달라 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내가 다르면 또 불안해지고 그래서 남과 다르면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서서히 내 자신의 자존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게 되는데 어떤 그런 교육에 대한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 손에, 지금 여기 내 인생에 나의 정답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정답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나에게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모든 인간은 다 못났고, 사실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게 누구나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이 모두 공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인생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결국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점들도 연결이 되어서 어떤 하나의 큰 별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은 에코. 그다음은 본질이라고 나왔는데요. 본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많은 것이 변하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본질이 아닐까 하는 한 생각이 들고요. 어떤 근본을 깨뜨리는 힘은 핵심을 깨뜨려 보는 힘이 바로 그것의 본질인데 어떤 겉으로만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사물의 현상의 깊은 의미와 핵을 바라보자 하는 것인데 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이분이 예를 든 것이 뭐 전화기, 공부, 수영 이런 게 있던데요. 내가 수영을 할 때, 누구보다도 빠르게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뭐 수영 선수가 되어야 돼. 이렇게 하면 빨리 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저자는 나는 수영을 본질을 나는 땀 흘리는 것으로 하겠다. 그러면 나는 수영을 해서 땀이 나. 그러면 나는 수영의 본질을 이미 본질대로 내가 원하는 수영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난 왜 이렇게 느리지? 왜 이렇게 남보다 좀 잘하지 못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라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기억을 하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이 뭘까? 뭐 함께 가족이나 뭐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가족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벌고 싶은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한다거나 여러 가지 돈을 쫓느라고 괴로움이 더 많다면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돈을 쫓다가 보면은 재미가 없는데 재밌는 것을 하다 보니까 돈도 벌더라.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한 번쯤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면 진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것이 맞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전인데요. 고전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었던 예전이라고 하지만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시대를 넘어선 현재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심지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살아남았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 속에 어떤 위대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우리가 보통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음, 그,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품을 것 같은 사랑도 지어지고, 아름답던 얼굴도 시들고, 또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던 치욕의 순간도 흐려지고, 혹은 날아오를 것 같은 환희의 순간마저도 희미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과 싸워서 이렇게까지 살아남았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김용택 시인의 여기 첫사랑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더라고요. 인생은, 사랑은 시드는 게 아니라네. 다만, 우리는 놀라움을 잊었네. 우린 사랑을 잃었을 뿐이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본질적으로 고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뭔가 받아들이고 느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김용태 시인이 우리가 놀라움을 잊었다고 했거든요. 음, 어떤 삶이라거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시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가 놀라움을 잊어가니까, 놀라움을 잊었더니 우리의 사랑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랑이나 삶이 시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잊은 것이 바로 나였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느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클래식이라거나 어떤 고전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몸으로 받아들이고 느꼈을 때 그것이 그 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더 고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또 클래식이라거나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 것으로 조금 만든다면 이것도 삶의 지혜가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견인데요. 저는 이 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깊이, 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많이 좀 놀라웠다고 할까요?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거든요. 음, 그냥 보는 것하고 견하는 것은 다르다. 또 견은 통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견이 대단한 사람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아름다움은 바깥에 있는 것인지, 아름다움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꽃이 있다, 또 하늘이, 별이, 달이 빛나고 있어도 내가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한다면 과연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일까? 그 아름다움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상대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대상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바로 어떤 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것이 견이고요. 더 많이 보려고 하기보다 어쩌면 제대로 보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잠깐 짧게 앞에 보면은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이렇게 해서 시가 나오는데 끝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어미개가 이제 아기들이 두려워할까 봐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간장이 이렇게 울컥울컥 쏟아지면 깜깜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시인이 어떻게 이런 사실 우리가 대장을 담그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볼 수 있다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어, 좀, 울컥하기도 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많은 것들을 누군가는 보고 있구나. 이게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는 보고 있다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박우영 작가가 SK텔레콤 광고를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왜 날아가는 풍선을 잡아주십니까? 왜 흩어진 과일을 주워주십니까? 왜 가던 길을 되돌아가십니까? 이것도 그 박은영 작가가 넘어지려는 아이를 이렇게 내가 넘어진 아이를 가서 잡아줘야지 하는 어떤 인식을 하기 이전에 달려가서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까? 우리의 내면에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아,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향합니다라는 광고를 했는데, 아, 정말 본다는 건 우리가 그냥 스치고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본다면, 음, 다양한, 이게 정말 실제로 또 글 쓰고 하시는 분들,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견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또 그 맛을 모른다는 말도 유교 경전의 대학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보통 또 그 아파트 광고에도 진심이 짓는다. 음, 자, 박으면 이 저자의 뭐 후배가 저렇게 막 드레스 입고 막 엄청난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만 보여주면 서민들이 뭐 저런 집에 내가 어떻게 살겠어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후배의 말에 이제 귀 기울여서 음,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떤 집을 원할까 이러면서 진심이 짓는다라는 아파트 광고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존 러스킨 영국 시인도 당신이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고요. 또 생각의 탄생에도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죠. 또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하면서 우리가 그 김춘수 시인의 꽃에도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나에 들어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많은 사물들, 많은 것들, 혹은 또 우리가 겪은 일상이라는 것도 일상의 것을 글을 쓰면 그것이 하나의 그 작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것이 사물이든 어떤 이야기든 내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제대로 봄으로 인해서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이 되는 그런 어떤 기적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견이라는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이 네, 현재였습니다. 좀 이 현재 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개처럼 살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개는 밥을 먹으면서, 내가 주인한테 꼬리를 좀 더 흔들었어야 됐어. 또 혹은 내가 공놀이 할 때 공 조금 더 잘 가지고 놀았어야 했어.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저도 뭐 점심 때 밥 먹으면서,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제대로 말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고, 잠을 잘 때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불안해하기도 하는데, 보니까, 정말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것이 고다한 일이 맞더라고요.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저도 지향하는 바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 걔가 공놀이를 할 때 그 공이 전 우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여기에서 충실하고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결국 얘네들이 모여서 행복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이 되는 것이니까 현재는 진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을 하고 나면 항상 답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선택을 했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늘 박으면 작가도 언제나 말하는데 열심히 고민하고 선택을 해라. 선택을 했으면 이 세상에 선택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 내가 그 순간에 그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믿고 그냥 그렇게 가라. 뒤돌아볼 필요 없다. 어차피 뒤돌아봐도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옳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선택했으면 그것이 정답이 되도록 밀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알렉산더도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후회를 하는 순간 또 하나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다른 답은 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밖에 답은 없다. 그래서 어, 온 행복은 지금 순간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계속 이 인생의 점들을 찍고 있는데 이 순간의 점이 언제 별이 되어줄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 현재에 충실하게 오늘의 점을 찍으며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다음 글자는 건의 맞죠? 네. 건의는 우리가 보통 동의되지 않는 건의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면, 좀 세상이 만들어 주었던 틀? 어떤 정해져 있는 그게 건의인지 모르고, 뭔지 모르고 주눅 들고, 뭔지 모르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많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 기득권자들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내 지위라거나 내가 가진 것에 위협받지 않으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저도 좀 고분고분하게 좀 권위인지 어쩐지 모르면서 어, 어쩌면 굴복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턱 증후군이라거나 뭐 판사 증후군, 대학 증후군 저 문턱을 넘어간 사람은 좀 특별하겠지? 저 문턱을 넘어선 사람은 행복하겠지. 저들은 뭔가 우리랑 다르겠지. 좀 더 완벽하겠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아온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에 늘 좀 노출되어 왔던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힘을 키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좀 주눅들고 좀 눌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더라고. 카잔차키스가 영국 기행의 책에 영국인들은 외부의 법규는 모름지기 개인 내부의 입법자에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 있던데요. 저도, 내 내부에도 내가 세운 입법자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내가 나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내 입법자가 있다면 저거는 잘못되었구나. 저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주어진 건의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해져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 복종? 시키는 대로만 하면 오히려 좀 그 복종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내가 내 인생을 어쩜 내 스스로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준법 기준도 세워라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한 번쯤은 어떤 그 건의가 무엇인지, 진짜 실제로 건의와 건의적인 게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정말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건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거,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에 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소통. 네, 소통은 워낙에 또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시기도 할 건데요.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이 바로 소통이고, 어떤 그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회사, 단체뿐만 아니라 같은 개개인끼리 어떤 친구, 부부, 또 여러 가지 뭐 아이와 자식,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육아를 할 때도 꼭 필요한 것이고요. 소통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를 짚어줬죠. 네, 첫째는 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둘째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 셋째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두 요즘에 이제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인정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애는 쓰는데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인정을 했으니까 너도 인정을 하라. 이런 식의 되기도 하고요. 배려를 하려고는 했는데 내가 이 정도를 배려했으니까 또 상대도 나를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사실 좀 쉽지 않은 게 그런 소통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진정한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노력해야 되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그러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에게 더 잘 닿을까라는 것도 디자인을 하고 나름 이렇게 궁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잘 닿았으면 좋겠다. 소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그런 연습, 어떻게 말을 해야 이 말이 잘 전해지는가 하는 연습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진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소통하려는 노력을 또 더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소통을 읽었고요. 사실 뭐 질문도 드리고 하고 싶긴 한데 지금 네, 혼자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박우현 작가가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짚은 단어가 인생이더라고요. 어쩌면 이 인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앞에 일곱 가지 단어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게 보면 땅 버들 씨앗이라는 예를 들었던데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가 닿은 곳에 싹 틔우는 땅 버들 씨앗이 있는데 어떤 내가 아무리 뭐 여기 가고 싶다. 또 물이 많은 곳 혹은 햇살이 많이 드는 곳, 양지 바른 곳에 가고 싶다고 해도 세상에 어떻게 파도가 치고 어떻게 바람이 폭풍이 몰아쳐서 나를 어떤 바위에다가 들여다 놓을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는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였고요.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이라고 하죠. 지구에 사는 어떤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내일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답을 구하려고 해도 사실 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들이고 모두 공평하게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어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실수에 휘둘리지는 말아야겠다.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그 시시 때문에 휘둘리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음, 어떤 저자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뇌관이 발견되지 않은 폭탄이고 뇌관은 바깥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즉, 우리 모두는 때가 되면 엄청난 화력으로 터질 만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어, 인생에 공짜는 없고, 인생은 마라톤이고, 인생에 정답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고, 언제든지 질 수 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옳게 만들어 갑시다. 최선을 다했으면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운 인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라는 말을 했고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박우명 작가가 던진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글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귀를 읽으면서 마치려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지 마시길, 정답을 만들어 가시길, 내일을 꿈꾸지 마시길, 충실한 오늘이 곧 내일이니, 남을 부러워 마시길, 그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시류에 휩쓸리지 마시길, 당대는 흐르고 본질은 남는 것, 멘토를 맹신하지 마시길, 모든 멘토는 참고 사항일 뿐이니,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지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시길,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올바른 재판관과 상의하며 당신만의 인생을 또박또박 걸어가시길, 당신이란 유기체에 대한 존중에 절대 잃지 마시길. 네. 이것으로 박웅현이 던지는 8가지 하두, 인문학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